오늘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월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핵심 내용 요약한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내용 요약하자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월가가 좀 고민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섹터, 그러니까 경기에 관계없이 수요가 유지되는 소비재 혹은 헬스케어, 배당주 이런 게 일반적인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유틸리티 같은 것도 이제 배당을 많이 주니까 많이 관심을 끌었었죠. 실제로 이전 4차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첫 금리 인하 후 6개월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섹터가 유틸리티였고 평균 5.2%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 섹터는 6.2% 하락해 최악의 성과를 보였고 부동산과 소비재, 금융업종도 크게 부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내릴 때 이미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강한 섹터를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이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 이 기업 EPS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50bp나 인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몇 개 보시면 멘트를 가져왔는데 안티모의 프랭크 먼캄은 유틸리티나 소비재 같은 방어주가를 사는 전통적인 전략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린우드 캐피탈의 월터 토드가 또 말을 하죠. 금융업종이 좋다. 왜냐면 그래서 나는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간 같은 걸 사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국 그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것이고 그게 순이자 마진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덴버그 탈만 이런 회사는 또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면은 또 주택시장이 화랑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 그리고 또 자동차 할부를 끼고 사는 수요도 늘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이런 주식도 유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대형 몰 같은 거 있죠. 대형 부동산 이런 곳에 기회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냐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이 롤오버가 필요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틸리티 주식도 여전히 인기가 많겠지만 그 이유가 배당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유틸리티가 지금 그 AI 붐 때문에 전력난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틸리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거는 방어주 섹터가 아니라 성장주 섹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고 이렇게 베일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을 월가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선 소식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2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분야는 트럼프가 이슈를 선점한 그런 분야였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걸었죠. 대선이 당선된 직후에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고하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을 앉히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고 또 얼마 전에 이 뉴욕에 있는 암호화폐 테마바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구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이걸 파고들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밝혔는데요. 일요일이었죠. 맨해튼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나는 노동계, 중소기업 창업가, 혁신가, 주요 기업들을 한데 모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경쟁력에 투자하고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AI 및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한 첫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진영에서 친암호화폐와 반암호화폐 진영이 갈려서 해리스가 입장을 좀 못 전한, 해리스가 입장을 좀 정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교통정리가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가 나올까? 아직은 이제 첫발이니까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구애 움직임을 펼칠지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 관련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하자면은 트럼프가 해리스와 2차 토론 안 한다고 했다가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얼마 전에 주말 뉴스에서 안 하겠다는 뜻을 다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패한다면은 또다시 선거에 나오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이번 승리를 확신한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해군이 내놓은 프로젝트 33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 리사 프란체티 제독이 내놓은 이니셔티브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중국이 2027년까지 이 전쟁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2027년까지 함대 전반에 걸쳐서 로봇 시스템, 자율 시스템 이런 걸 확장하고 선단도 규모를 늘리고 한마디로 해군력을 대폭 확충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자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유지보수 지연해소, 그러니까 함선, 잠수함, 항공기 유지보수 이런 지연 문제를 해결해서 전투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로봇 시스템 확대해서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센터를 강화해서 이 분산된 어떤 관리 그런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고급 지휘센터를 구축하고요. 채용 및 유지 강화, 필요한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품질과 채용 노력을 개선하고 전투 훈련 강화, 버추얼 전쟁 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해서 전투 대비 태세 강화하고요. 인프라 복원, 해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를 수리하고 현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런 내용인데 결정적으로 이걸 누구랑 같이 하냐? 동맹국이랑 같이 한다. 이거를 많은 보고서에서 곳곳에 내용을 넣어놓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미국은 사실 조선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배를 제대로 수리할 여력도 없고 배를 건조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이거 잘하려면 동맹국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국 중에 최고의 조선 능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한국의 조선업을 보는 관점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